역사는 계속된다. 여의도 DK입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아주 기묘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종전선언이 임박했다. 미군이 이란의 군사력을 사실상 괴멸시키고 승리했다. 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죠.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다급해 보이는 SNS 글을 하나 툭 던졌습니다.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주길 바란다. 공식적인 외교 서한도 아니고 SNS를 통해 날아온 일종의 공개 파병 청구서입니다. 상식적으로 이상하지 않나요? 전쟁이 정말 끝나가고 있고 미군이 전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면 왜 굳이 관세 전쟁 중인 적대국 중국까지 억지로 끌어들이면서 5개국에 군함을 요청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모순적 메시지가 함축하는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란 전쟁의 전황이 단순히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 선언만으로 끝날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다 이긴 전쟁이라면서 굳이 다른 나라 군함을 부르는 미국, 이것은 전쟁을 도우라는 단순한 병력 요청이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줄곧 집요하게 요구해온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확대, 다국적 연합군의 깃발을 꽂아 이란을 고립시키려는 거대한 심리전, 그리고 미군의 단독 인명 손실과 군사적 부담을 동맹국들에게 분산시키겠다는 아주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이 무거운 청구서 앞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묘수를 던져야 할까요? 오늘 여의도 DK에서 그 이면을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은 단순히 배 몇 척 더 보내달라 라는 군사적 차원의 요청을 넘어섭니다. 군사력으로는 압도적인 우위에 있으면서도 드론, 기뢰 등 이란의 비대칭 전력과 경제전으로 흘러가는 전쟁 양상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철저하게 계산된 다목적 포석입니다. 자, 미국의 첫 번째 의도는 글로벌 유가 방어와 시장 진정입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위협하고 심지어 2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내 기름값마저 폭등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에게 물가 상승은 치명적인 정치적인 약점이죠. 따라서 미국은 파병 요청을 통해서 다국적 연합군이 조만간 구성되어 해협을 안전하게 통제할 것이라는 안정 신호를 시장에 던진 것입니다. 실제로 각국의 군함이 도착하기 전이라도 다국적 연합이 논의되고 있다는 뉴스 자체만으로 원유 선물 시장의 공포 심리를 진정시키는 강력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두 번째 의도는 동맹국을 향한 백지 청구서 발행입니다. 트럼프의 외교 철학은 철저히 거래적입니다. 특히 왜 미국인이 낸 세금으로 동맹국이 쓰는 석유 바닥길을 지켜줘야 하느냐라는 불만이 깔려있죠. 과거 1970년대 오일 쇼크 때만 해도 미국은 중동에 기름이 없으면 국가 경제가 마비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셰일 혁명을 거치면서 미국은 이제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자 석유 수출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글로벌 유가가 요동치고 미국 내 물가도 타격을 받겠지만 적어도 나라의 심장이 멈추는 물리적이고 치명적인 위기는 겪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일본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죠. 한국은 국가에서 사용하는 전체 원유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고 그중 95%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동에서 들어오는 원유의 비율이 약 90%에 육박하죠. 그리고 이 막대한 양의 기름 중 상당수가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좁고 위태로운 골목길이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곳이 막힌다는 것은 단순한 유가 상승을 넘어서 두 나라의 공장이 멈추고 수출 대동맥이 파열되는 그야말로 경제적 사망 선고를 의미합니다. 중국 역시 수입 원유의 약 45%가 이곳을 지나갑니다. 트럼프의 철저한 거래적 외교 시각에서 보면 이 상황은 아주 기형적입니다. 정작 저 바닷길을 통해서 석유를 퍼가는 건 아시아의 부유한 국가들과 심지어 적대국인 중국인데 왜 미 해군의 최첨단 항공모함과 미국 납세자들의 막대한 피 같은 세금으로 저들의 생명선을 공짜로 지켜주고 있느냐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파병 요청은 단순히 군함 몇 척을 얹어달라는 협조 구하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글로벌 안보 패러다임을 무상 서비스에서 철저한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바꾸겠다는 무서운 선언입니다. 미국의 세 번째 의도는 이란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 프레임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리전의 활용 점정은 단연코 중국입니다.
미국 단독으로 이란의 목을 조르는 것과 전 세계 주요국이 연합함대를 꾸려서 압박하는 것은 그 차원이 완전히 다르죠. 이란은 그동안 자신들의 도발을 미국 제국주의에 맞서는 성전이라는 프레임으로 포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영국, 프랑스의 군함에 이어 일본과 한국, 그리고 이란이 심지어 우방이라고 여겼던 중국까지 군함을 끌고 호르무즈 해협에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 대 이란이라는 익숙한 대결 구도가 순식간에 전 세계 대 이란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정학적으로 완벽한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지는 것이죠. 트럼프는 총 한 방 쏘지 않고 이란을 국제사회 전체의 공적으로 만들어 협상 테이블에 강제로 주저앉히려는 거대한 심리적 포위망을 짠 것입니다. 특히나 트럼프가 중국을 명단에 포함시킨 의도를 잘 살펴야 합니다. 중국은 트럼프의 요청에 대해 즉각적인 적대행위 중단을 촉구한다면서 동문서답을 했죠. 여기에 중국의 외교적 딜레마가 숨어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미국 주도의 연합군에 합류한다라는 것은 중동에서의 미국 패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자 중동 내 핵심 파트너인 이란과의 반미 연대를 스스로 깨버리는 자충수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3월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대놓고 미국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쉽지 않다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중국이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미중 정상회담을 연기할 수도 있다라는 협박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트럼프가 노린 진짜 효과는 중국의 합류가 아니라 외교적 딜레마 그 자체에 있습니다. 중국이 겉으로는 파병을 거부하고 미국을 비난했지만 뒤로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낸 것도 중국이 처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은 에너지의 60% 이상을 석탄으로 돌리고 있고 최근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비율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도 되지 않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다고 중국 경제가 과연 흔들릴까요? 통계상 수치만 놓고 보면 중국이 중동발 원유 파동의 충격을 적게 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실상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석탄과 태양광으로 만들어내는 건 전기입니다. 따라서 공장의 불을 밝히고 기계를 돌리는 근육의 역할은 충분히 자급자족할 수가 있죠. 하지만 석유는 중국 산업의 혈관을 따라 흐르는 피입니다. 세계의 공장 중국은 만들어낸 물건을 전 세계로 실어 날라야 돈을 버는 수출국가입니다. 그 거대한 내륙을 횡단하는 수백만 대의 디젤 물류 트럭들,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항공기들, 이것들은 태양광 패널이나 석탄 발전기로는 단 1m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오직 석유로만 굴러갑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바로 석유 화학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에 수출하는 플라스틱, 합성섬유, 타이어 등 제조업의 뼈대가 되는 모든 소재는 석유에서 뽑아냅니다.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국제유가가 폭등하면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원재료 값이 폭등하고 그 물건을 항구로 실어 나르는 물류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치솟는 겁니다. 트럼프가 중국에 제재 동참을 요구한 것도 바로 이 지점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네 번째 의도는 미군 단독의 정치적 군사적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이란은 바다 위에서 미 해군과 거대한 군함 대 군함으로 정면 승부를 벌일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대신 지휘 체계를 철저히 점조직으로 쪼개어 탈중앙화된 게릴라전을 펼칩니다. 좁고 복잡한 호르무즈 해협의 지형을 이용해 수백 척의 소형 고속정이 치고 빠지고 수면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기뢰를 촘촘히 깔아둡니다. 하늘에서는 불과 수천만 원짜리 자폭드론 수십 대가 한꺼번에 날아드는 벌떼 공격을 감행하죠. 이건 미 해군 입장에서 가성비가 최악인 소모전입니다. 아무리 방어망이 촘촘해도 이런 비대칭 게릴라전 앞에서는 미 해군의 함정 손상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술적으로 어려운 유조선 호위 임무까지 추가되었습니다. 미 해군이 동맹국의 군함을 그토록 다급하게 찾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단순히 넓은 바다를 순찰하는 것과 원유를 가득 실은 상선 옆에 바짝 붙어서 에스코트하는 것은 차원이 완전히 다른 전쟁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같은 좁은 골목길에서 이란의 비대칭 게릴라전을 완벽히 방어하려면 최소한 유조선 한 척당 호위함 두 척이 양옆에 찰싹 달라붙어야 하고 인명피해 가능성도 더욱 높아진다고 분석합니다. 아시아로 가는 유조선 한 척을 지키기 위해 수조 원짜리 미 해군 전함 두 척을 유조선 양옆에 인간 방패로 세워뒀다가 미 해군 전사자가 발생한다면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는 그 끔찍한 정치적 후폭풍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당장 국가 경제의 대동맥이 끊어지는 우리에게 미국이 던진 청구서의 무게는 매우 무겁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름값 때문에 남의 전쟁에 우리 장병들의 목숨을 내던질 수는 없죠. 대한민국은 지난 2004년 이라크에 자이툰 부배를 파병한 선례가 있습니다. 명분 없는 전쟁에 동참한다는 국내의 거센 반대와 지지층의 붕괴라는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감수하면서도 노무현 대통령은 파병을 밀어붙였죠. 당시는 북한의 2차 핵 위기로 인해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던 시기였습니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증명하고 육자회담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파병이라는 카드를 레버리지로 쓴 겁니다. 동맹의 위기 때 피를 흘리며 연대했다는 그 기록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보증수표가 될 수밖에 없는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인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에게는 크게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미국 주도 연합군에 공식 합류하는 겁니다. 가장 확실하게 한미 동맹을 증명하는 길이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연합군 깃발 아래 들어가는 순간 이란은 즉각 대한민국을 적국으로 분류할 것입니다. 호르무즈를 지나는 우리 유조선이 이란의 직접적인 타격 대상이 되고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폭등하는 최악의 경제적 충격을 각오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파병 거부 및 간접 지원입니다. 군함을 보내는 대신 돈이나 무기로 때우는 것이죠. 군함 대신 천궁2 같은 방공미사일을 걸프 국가들에 수출하면서 간접적으로 방어선을 돕거나 의료지원단을 파견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 장병들이 피를 흘릴 위험은 피할 수 있고 국내의 정치적 반발도 덜 수 있지만 국제정치의 냉혹함은 이것이 얼마나 순진하고 값비싼 착각인지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반면교사가 바로 1990년 걸프전 당시의 일본입니다. 당시 일본은 다국적군에 무려 1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을 댔습니다. 전체 다국적군 전비의 20%를 일본 혼자 감당했죠. 일본은 당연히 국제사회의 찬사와 미국의 감사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쿠웨이트가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 게재한 참전국 감사 광고 명단에 일본의 이름은 쏙 빠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미국 의회와 언론으로부터 일본은 피를 흘리기를 거부하고 돈으로 안보를 무임승차하는 현금 인출기 아니냐라는 뼈아픈 조롱을 들어야 했죠. 우리가 깊게 새겨야 할 대목입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다국적 연합에 합류하지 않고 청해부대를 독자 파병하는 방식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1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엔의 결의안이나 자위권 발동 차원이 아닌 이상 미국을 돕겠다고 남의 나라 전쟁에 전투함을 보내는 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헌법 제60조 제2항인데요.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한 국회 동의권입니다. 만약 새로운 함대나 병력을 중동에 파병하려면 반드시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거론되는 것이 새로운 부대를 파병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가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 반경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슬쩍 넓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다국적 연합군 지휘체계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대한민국 국방부의 통제 아래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 선박의 안전을 독자적으로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이죠. 우리 정부는 지난 2020년 이란과 미국 간 갈등 상황을 고려해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기존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약 3.5배가량 확장하고 오만만과 호르무즈 해협, 아라비아만 인근까지 넓히는 방식으로 전투함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의 성공 공식이 이번에도 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트럼프는 전 세계가 보는 SNS에 한국을 콕 집어서 공개적으로 호출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단순한 병력 요청이 아니라 내 깃발 아래로 당장 해쳐모이라는 동맹 줄세우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미국의 지휘를 거부하고 겉도는 것은 트럼프의 자존심을 긁는 짓이자 대이란 고립 프레임에 구멍을 내는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달라진 전술적 환경도 변수입니다. 이란이 드론과 기뢰를 활용해서 탈중앙화된 모자이크전을 펼치고 있는데 사방에서 날아드는 소형 선박이나 자폭 드론의 벌떼 공격을 막아내려면 바다 위에 떠있는 모든 동맹국의 군함이 미 해군 이지스 전투체계와 지휘 통제망 안에 하나의 몸처럼 완벽하게 연동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만 독자적으로 활동하기에는 전술 통제의 혼란이 생길 수도 있죠. 한국의 방식이 동맹국의 도미노 이탈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 또한 변수입니다. 만약 한국이
헌법적 제약과 국내 정치 상황을 핑계로 다국적 연합군 합류를 거부하고 독자 파병으로 쏙 빠져나가는 것을 미국이 용인해준다면 영국, 프랑스, 일본 또한 핑계거리를 찾게 되는 도미노 이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마 트럼프가 그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진 않겠죠. 앞서 살펴본 대한민국의 세 가지 선택지 중 완벽한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의 가치 증명, 국가경제와 에너지 안보 수호, 그리고 헌법적 정당성 확보라는 세 개의 거대한 톱니바퀴 사이에서 유례 없이 정교하고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내야만 합니다. 차가운 국제정치의 체스판 위에서 과연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지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지금까지 여의도 DK였습니다. 감사합니다.